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IT 관련 뉴스를 다루는데 이거는 조금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IT 관련 뉴스를 했다가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저 이거 처음 보고는 사실 AI 합성인 줄 알았어요. 요새 막 AI 합성 영상 이런 거 많잖아요. 누가 장난으로 AI 합성을 만든 건 줄 알았어.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을 선언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여기 비상계엄 선포 전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당이 탄핵을 해가지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고 예산을 막 삭감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잘 들어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게 잘 못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정치적 성향은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치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냥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거 그놈의 종북 반국가 세력 이거 아니 할 말이 이거밖에 없나? 맨날 하는 게 빨갱이 무슨 간첩 종북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나요? 그래서 누군데 그게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군데요? 그걸 좀 말해줘. 그것도 없이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한대 갑자기.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야이씨, 네가 이 짓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안 그래도 요새 대한민국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환율 미쳤거든요. 1,400원대였는데 지금 환율이 더 폭락하고 있어. 아니 폭등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원달러 그 환율이? 더군다나 내일 이제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열리기나 할까? 안 열릴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야지 알지 이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난리 났죠. CNN에서도 떴고요. 국격이 막 올라가죠. 당연히 일본에서도 속보로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제가 본 데까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잽싸게 모여가지고 이 계엄령은 무효다 땅땅땅 해가지고 취소는 됐는데 아직 대통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에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일 이제 장 열리고 하면은 FX 이런 거 하시는 분, 외환거래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주식 같은 거 하실 분들 대부분은 쇼 치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십시오. 또 너무 야수의 마음으로 이 혼란한 장에 뛰어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좀 상황 지켜보시고 하시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되네. 안 그래도 요새 경제도 안 좋고 막 기업들도 무슨 정리 해고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언제까지 그놈의 종북 반국가 세력 어쩌고 할 거야. 레파토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맨날 하는 게? 어쨌든 어저께 밤에 있었던 정말 깜짝 놀랄 이벤트, 이거 진짜 교과서에 실릴 일 같아요. 아직 이거 끝나지도 않았죠. 왜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아직 되게 어이없게 계엄령 선포했다가 지금 사그러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멍청하게 끝낼까?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누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IT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온 8800XT 요게 발매된다고 하는데 7900XTX보다 45% 더 빠른 리얼 트레이싱 성능을 제공하면서 전력 소모량 면에서 4080과 동등한 정도의 성능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 암레발 같죠? 이런 상황 많이 겪었거든요? 라이젠이라면 믿어줄 수 있는데 라데온은 솔직히 못 믿겠어. 라데온에게는 워낙 많이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2월 중순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고요.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포스 50 시리즈랑 비슷하게 내놓으려는 것 같아요. 일단 전력 소비는 7900XTX보다 25% 낮다고 합니다.
대략 250에서 270W 정도 소모한다고 해요. 이거는 4070 Ti나 4070 슈퍼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성능은 4080이나 4080 슈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는 4070 Ti나 슈퍼 정도 수준인데 성능은 4080이나 4080 슈퍼 수준이다. 그래서 전성비는 상당히 훌륭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500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500면 현재 환율로 대략 한 7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성비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전력 소비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8800 시리즈가 나올 때 지포스 50 시리즈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포스 50, 70 시리즈 가격이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봐야지 요 8800 XT 성능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성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텔 아크 그래픽 관련 소식이 떴습니다. 요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는 제가 어저께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가격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가격은 인텔 아크 B580이 $249 그리고 인텔 아크 B570이 $219라고 합니다. 가격 자체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249면 대략 한 35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4060보다 레이트레이싱이 빠르고 평균 10% 더 빠르다. 근데 4060도 한 35만원 정도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되게 싸게 사면 막 31만원, 32만원 요 정도에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랑 비슷한 성능의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를 35만원 주고, 물론 메모리는 좀 많아요. 얘는 12기가야 4060은 보통 이제 8기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라는 조금 마이너한 그래픽 카드를 쓴다는 그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굳이 요 아크 GPU를 써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249가 35만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환율 변환해서 나온 가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관부가세 더하고 용산 피 좀 붙여가지고 하면은 40만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맘 편하게 4060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언제나 독점하는 시장은 좋지 않다. 지포스만 사는 이 현상 좋지 않습니다. 라데온도 사줘야 되고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도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래야지 지포스도 가격을 내린다.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 이런 걸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4060이 $50가 더 비싸대요. 그러면서 성능은 10% 더 빠르다. 그러니까 뭐 메리트가 있다는 소리겠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거 계산도 MSRP로 계산한 것 같은데 미국도 지금은 4060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고 좀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이제 다음 달이면은 50 시리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4060 시리즈랑 비교해가지고 얘보다 가격 싸면서 성능 좋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의 아크 그래픽 카드 더 좋은 성능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엔비디아를 이게 견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관련 뉴스인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LPDDR 메모리, AI 관련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차세대 표준 정립, 기술 표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아마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부디 요 두 회사가 손 잘 잡고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거 잘 세워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때 반도체 쪽에서나마 한국이 좀 잘 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그놈의 비상 계엄령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핸드헬드 게임기 관련 뉴스입니다. MSI의 클로우 8이라는 제품이 발매가 됐어요. 요거는 스팀덱 같은 제품인데, 지금까지 스팀덱, 로갈리, 레노버 리전 고 요런 제품들에는 전부 다 AMD의 칩셋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MSI의 클로우 제품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관심이 가는 제품이긴 해요. 보시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막 이쁜 것 같진 않네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잡고 게임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디아블로 4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냉각 같은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150개 이상의 AAA 타이틀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17W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제품보다 동일한 전력 조건에서 113% 더 높은 피크 FPS랑 평균적으로는 20% 정도 더 높은 FPS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라데온 칩셋에 비해서 요 코어 울트라 7 칩셋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게 최신 칩셋이니까 그러겠죠? 보시면 대략적인 성능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258V가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32GB를 넣어줬네요. 야, 이런 조그만 게임기에도 32GB가 기본이네. 이제 게임은 32기가가 기본인 것 같아요. 8인치 FHD 플러스 패널을 사용했고요. 120Hz 주사율이라고 합니다. 패널은 IPS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픽카드는 아크 140V G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SSD는 젠4 1TB가 들어갔고요. 진동 모터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무게는 795g이라고 합니다. 클로우 7이라고 하위 모델도 있는데 이건 보지 않을게요. 요게 클로우 8이고 요게 클로우 7이거든요. 이거 디자인이 조금 좀 그렇다. 그냥 블랙 화이트 이런 모델로 내주지. 과연 인텔 코어 울트라 7 칩셋을 탑재한 핸드헬드 PC 성능은 어떨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운터포인트 보고서가 떴습니다. 2024년 3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탑 10. 한번 보시면은 1위는 아이폰 15, 2위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3위는 아이폰 15 프로가 되겠습니다. 4위부터는 이제 갤럭시가 들어가요. 갤럭시 A15 4G, 5위는 갤럭시 A15 5G, 6위는 갤럭시 A05. 이거는 정말 최저가 모델이죠. 갤럭시 A05는.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가 들어가는데 레드미 13C 4G가 들어갑니다. 요 모델도 역시나 가장 저렴한 저가형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갤럭시 A35. 이거는 그나마 미들 클래스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아이폰 14고 마지막이 갤럭시 S24.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이 드디어 10위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 뭐야 아이폰 되게 많이 팔리네, 삼성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되는 게 2024년 3분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갤럭시 신모델들은 보통 1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1분기에 나왔으면 갤럭시 S24,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게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들은 끝물인 상태인 거였고 아이폰 요 15 시리즈들은 이제 막 나온 상태였다. 요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삼성은 보통 이제 저가형 모델이 위에 있잖아요. 요 상황을 조금 타파해야 되긴 합니다. 삼성도 약간 플래그십 모델이 좀 상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요 상황은 마치 야 삼성 싸서 쓰는 거야, 싸서, 이런 느낌이 들잖아 왠지. 이게 왜 문제냐면은 싼 스마트폰은 일단 이윤이 많이 안 남죠. 그리고 싼 스마트폰은 중국 스마트폰에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플래그십이라든지 약간 브랜드 가치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또 다른 이제 브랜드 같은 걸 런칭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 저가형 모델들도 갤럭시 이름 달고 나오고 갤럭시 고가형 모델들도 갤럭시 이름 달고 나오니까 뭔가 갤럭시 브랜드 자체가 좀 싸 보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뭐 현대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삼성의 고가 브랜드 네이밍을 약간 좀 딴 걸로 뭐 만들어가지고 갤럭시 S24, 25, 갤럭시 S 시리즈들은 좀 다른 네이밍으로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면 샤오미나 이런 업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미 시리즈, 레드미 시리즈, 뭐 포코 시리즈 막 이렇게 브랜드를 나누잖아요. 갤럭시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주면 어떨까? 상위 브랜드, 저가 브랜드 이런 걸로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 통틀어서 갤럭시 브랜드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브랜드 이미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2024년 3분기는 아이폰이 상위를 이렇게 싹 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애플 관련 뉴스인데 애플이 2026년 하반기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놈의 아이폰 폴더블 소식은 계속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정말 나올 것 같아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2026년 하반기면 너무 많이 남았어. 2년 남은 거잖아. 2년. 그쵸?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이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2026년 하반기에 폴더블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 만들면 또 이제 애플은 다르다 이러겠죠. 삼성이 먼저 했지만 애플이 하면 다르다 또 이럴 수가 있다. 애플이 만들면은 애플의 지배력을 가지고 2026년 폴더블 시장에 상당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한다는 소문은 쭉 예전부터 있었고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2026년 9월경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애플 폴더블 관련 루머는 계속해서 도는데 정말 2년 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요 사태 때문에 여러가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국내 정치계, 해외 외신들이 다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일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내일 과연 밝은 태양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조심히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